여러분. 아침이신 분도 있고 오후인 분도 있고요. 저는 마크스 파비엘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 저장을 맡았고요. 우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합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가장 보안에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IT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심 올리바 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테키드의 CEO로 계시고요. 현재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로 계십니다.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사이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막심 올리바는 테키드에서 디지털 위험 보안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법률,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운영 위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에게 자문을 전문으로 전달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있을 보안 위협을 예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소가 되시기 이전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바이오파마 쪽, 또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해오셨습니다. 또 공급망이라든지 제조업 측면에서도 역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온 씨도 계시고요. 이완 씨. 저희가 사실 시소가 보안과 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잖아요. 또 재택근무도 최근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사실 저희 보안 업무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성을 부여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흥미로운 측면도 있지만 걱정거리도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안 측면에 있어서요. 그리고 3자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랜섬웨어의 위험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위협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막심 올리바 씨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심 씨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저장님 그리고 아니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저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리스크와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리스크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랜섬웨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랜섬웨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새로운 공격들은 스케일이 커졌다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더 복잡해지고요. 더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그 조직 자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직원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조직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호한 씨 그리고 안희 씨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 것인지입니다. 물론 리스크라고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2021년에 있었던 이런 리스크들을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이버의 GDPR, 그러니까 유럽의 GDPR을 보면 비슷한 이런 공격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홍콩도 그렇고요. 인도도 당연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 점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기도 하고요. 또 싱가포르, 일본, 전체적인 아시아 지역이 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규제를 전면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더 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서, 그 규제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인터넷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먼저 로컬라이즈 시스템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클라우드의 초기 상태를 지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중앙화 시스템,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 그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단말기나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질서라는 것이 생기죠. 하지만 경계선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 측면에 있어서 이런 사이버 세큐리티라는 접근법과 관련해서 특히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 특히 로컬라이제이션과 인프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런 도전 과제를 어떻게 사이버 주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컴플라이언스 부분입니다.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랜섬웨어라든지 또 아이러라든지 이런 어택 공격과 관련된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공격도 큰 리스크이긴 하지만 사실 기술적인 이런 리스크 말고도 컴플라이언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이기도 한데요. 전체 매출의 5% 정도까지 만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5천만 RMB인데요. 거의 6천만 미화 정도 되겠습니다. 6천만 달러 정도요. 그래서 기업에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큰 리스크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이런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또 철회되는 그런 리스크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더 큰 리스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도 감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고요. 또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심각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생각을 할 때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더 큰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ISO 기준 같은 걸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경쟁력 약화로 끝나지 않겠죠. 바이러스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규제에 컴플라이언스에서 잘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경쟁력 약화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요. 이 세 번째 리스크는 바로 딜레이션입니다. 경쟁자가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컨설팅과 관련해서 연관을 시켜보면요. 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와 함께 준법을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GDP뿐만 아니라 또한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유럽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GDPR을 준법한다는 것,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당연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제라는 것이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현재 경쟁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합법적인 것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쟁 우위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죠.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준수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또한 좋은 위치를 유지한다. 그리고 또 준법을 하지 않은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 위가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데이터 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로그 법이라는 것은 99%가 예를 들면 개인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99% 정도의 기회에 이것이 또한 공공적인 부분이 될 것 같죠. 웹사이트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보호법이 준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하기가 신고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봤더니 개인정보보호법이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신고를 함으로써 여러분 경쟁자들을 대비해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봤을 때 경쟁자들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아니고요. 또 하나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규제의 어떤 실행, 이행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되죠.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떻냐면 잠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상을 좀 해볼게요. 좀 예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아파트가 침입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규제 당국에 물건을 도난당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이 와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를 하겠죠. 이제 사이버 보안의 규제도 데이터 보호 규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왜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안에 관련된 것을 규제를 컴플라이언스 하지 않았냐 이것을 먼저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았게 되면 먼저 이러한 범죄의 최초 서스펙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에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첫 번째 위험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들에게 컴플라이언스를 할 때 당연히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라든가 어떤 공격 상황들에 송구하기 전에 본인이 준법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도난을 당했거나 이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최초 수상한 후보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라든가 어떻게 예방한다든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저희가 옛날처럼 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향한다 이런 식으로의 과거의 어떤 전략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규제를 보시면요. 조직이 반드시 해당 어떤 브릿지 침해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규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뭐 알아서 복구하겠다. 나중에 정부나 당국에 얘기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컴플라이언스 얘기했을 때 아주 극적으로 요건이라는 것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규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를 관장하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CIO나 또는 CISO나 또는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어떤 그 IT 정도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환경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이버 프로파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일로 내에 부분들도 보시면 사이버 프로파일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한 더 정보나 또는 그에 대한 경력이나 배경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통적인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조직이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용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해당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범위라는 것들을 좁혀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좁혀감으로써 컴플라이언스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화벽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요. 저희가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보다 더 높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부로부터 오는 리스크라는 건 좀 더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부야말로 법을 집행하는 당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법 집행 당국이 우리에게 어떤 그 준법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들은 실제로 바이러스 공격보다 더 강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일 텐데요. 이것은 절대 끝이 없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2022년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컨셉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짧은 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말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아니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분 동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우려사항이라든가 또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든가 관심사를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핵심점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심이 말한 데도 동의하는데요. 컴플라이언스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 데서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업무 장소의 어떤 변경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는 사무실에서도 일해야만 되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뭔가를 이동시켜야 되는 이동해야 되고 그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그런 상황이 좀 더 증가를 했는데요. 많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 생겼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리스크를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보안을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조직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사이버의 어떤 보건력이라는 것은 현재 리스크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진화하는 발전한 상황은 사이버에 물리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을 매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리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폭넓은 어떤 영향을 기업에 끼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소매 산업인데요. 그래서 선적품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관련된 많은 물류 로지스틱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버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선적품이 움직이지 못할 때 식료품점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이것이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IT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지역사회에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능성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이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해커도 마찬가지죠. 같이 발전하겠죠. 점점 더 쉬운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많이 떠오르겠죠. 랜섬웨어가 모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 지난 몇 개월 동안 봤지 않습니까? 피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른바 랜섬웨어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랜섬웨어를 일단 서비스로서 플랫폼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질문들은요. 역시 컴플라이언스 문제겠죠. 랜섬웨어를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부분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어떤 키드내핑을 당했을 때 이런 키드내핑 같은 굉장히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드내핑을 통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제공했을 때 이것이 준법, 컴플라이언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일단 랜섬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랜섬웨어 공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가스 공급량에 영향을 줬을 때 이것은 점점 더 지역사회에 굉장히 확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신고 사항들이나 리포트를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IT 이슈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지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약에 비즈니스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즈니스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객에게 좀 더 빨리 다가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술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어떻게 사업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요. 기술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에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부분을 좀 더 강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점점 더 여러분의 제조 역량들을 강화할 때도 IT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작부터 사이버 보안이나 보안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어떤 사이버 보안 부분을 다 또한 아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이 이런 확장이라든가 강화를 해나갈 때마다 보안의 이슈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사이버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죠. 새로울수록 어떤 처음부터 이제 보안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G도 마찬가지죠. 5G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5G를 할 때는 기업들이 사이버 시큐리티를 미리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트 했다. 이랬을 때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모델이 쉽게 웨이아웃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기업은 이것을 두 번, 세 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자체가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일부는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일부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큐리티 자체, 보안 자체가 공유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차원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심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따라서 모든 것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빠르고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중요한 문제는요. 모든 사이버 보안의 전문가들은 반드시 불확실성의 양이 정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는 것도 또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리스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문제죠. 새로운 규제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럼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제기하죠. 모든 사이버 차원에서 맥시 말한 것처럼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불확실성을 여러분 취급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의 고려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정보를 여러분이 반드시 확보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막심 씨 그리고 아니 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지적을 하자면요.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막심 씨께서 이 보안이라는 것이 경쟁력 강화 혹은 약화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정보 보안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면 물론 기술적인 측면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럼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히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리스크를 잘 대처하고자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어진 태스크의 그 컴플라이언스라는 태스크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이제 기업들이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아니 씨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리스크의 포타이트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각 기업들마다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감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대응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CEO와 재정 담당자와 관련해서 담당자들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대화 상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CISO로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요. 리스크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식욕, appetite, 어떤 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각 조직마다 이것이 어떻게 위험 대응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강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데이터 로딩이라든지 또 특히 프레딧이나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마케팅, 뭐 광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태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 각 기관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책을, 솔루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먼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접점 자체가 소비자와의 어떤 접점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를 다룰 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는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가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 측면에 있어서 제조업은 어떤 부분을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생산을 얼마나 해야 할 것이고 몇 달 단위로 계획을 짜게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맞춰야 하는,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공급망 관리일 겁니다. 공급망에서는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광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고 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애프타이트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고 기업들이 대응하는 이 고객들도 굉장히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요. 또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기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세일즈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다른 경쟁사들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력을 갖추셔야 한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리스크 애프타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 자체 그 특성을 분석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보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가 대체적으로 계략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애퍼타이트 평가 역시 부서별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전체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평가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을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어떤 부분이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가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심 씨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리스크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IT 감사로서, IT 오디스로서 특히 기업의 문화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이버 보안 정책, 또 사이버 보안 접근이라는 것이 사실 비즈니스 전체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안희 씨께서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기술적인 어떤 스킴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리더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의 답은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코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집을 막 나왔는데 문이 제대로 잠겨져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 상황이 위험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뭐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집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집이 안전하구나라고 안심을 하는 것과 완전히 잠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막심 씨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케팅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사이버 보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서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사이버 보안의 위험이라든지 대응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보안의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험은 예전에 한번 대응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단단한 어떤 보안 방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의 이슈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고민을 새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객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들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들의 대응 상태가 어떤지를 매일매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안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보안 목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업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까지 그리고 리더십까지 이런 시큐리티 옵젝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경영진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 많은 세부 기능까지도 잘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가 만약에 리스크 애퍼타이트가 크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보안 대응이 쉬워지겠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선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사실 클라우드로 처음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탄생한 기업들이 있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탄생한 기업들과 이 후자의 기업은 굉장히 다른 환경을 가집니다. 클라우드에서 탄생하는 기업들의 보안 이슈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이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당연히 광고를 클릭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기업의 보안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브라우저가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브라우저가 막 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클라우드에서 탄생한 기업이라면 페리미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안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다른 문제는 있겠지만 보안 인프라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 어떤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옮겨가는 어떤 인프라가 옮겨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이 마이그레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리스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기 프로그램, 사이버 위기 테마 이런 프로그램이 사이버 보안의 리더들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 사이버 위기가 정말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야, IT적인 문제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게 된다면요. 클라이언트들은 매우 당황을 하겠죠. 이 공격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이 비즈니스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뭐 단순한 리커버리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 회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하고 비즈니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월 뭐 이런 안보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요. 잠깐 방심하는 동안에 이런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 24일 공격, 특히 12월 24일이 굉장히 공격에 취약한 날인데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휴일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기업만 이렇게 방심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 자체, 파트너들 그리고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들 이런 전체 조직과 시스템이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커다란 공격, 시간에 기반한 이런 공격들,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24일이라든지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이런 시간대, 이런 날짜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만 조심을 한다면 사실 더 많은 그 방어책을 갖출 수 있겠죠. 하루 공격을 받아서 마비가 되면 단순히 하루 딜레이가 생기는 게 아니죠. 더 딜레이는 길어지게 되고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마비가 돼도 비즈니스 딜레이는 이틀, 뭐 5일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리더십과 펑션을 연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이라는 것도 보안 툴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부터 디지털 모멘텀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최적이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한 것을 두 가지를 요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두 가지 차이를 말씀하셨죠.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기업들과 이미 클라우드에서 태어난 그런 기업들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덜 차별화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리스크라는 것들이 리스크 평가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리스크는 어, 승인받지 않은 데이터를 받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데이터인데 제가 생각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믿는 것은 클라우드로 옮겼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리스크로 봤을 때 디도스나 이런 것들이 옮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안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증발되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을 보는 관점. 새로운 기술, 인공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했을 때 정보 자산을 저희가 기업에서 보호하고자 할 때 그것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맥심.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아니가 말한 것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면요. 참가자들에게 좀 생각하자고 좀 고려 제시하고 싶은 건요. 일단 조직적인 차원에서 또 고객이라든가 또는 CIO, CSO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들이 기술진, 테크니션하고 고려해야 되고 스스로 기술 전문가라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엔지니어이고 IT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하는 일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테크니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 테크니션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고요. 마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BIT나 시큐리티 팀이나 또는 리더들은 또한 자신만의 전문성이 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아,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 사이에서의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변화가 필요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IT 문제야라고 단순히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IT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레벨이든 모든 사람이든 IT라는 것은 마치 기업의 어떤 청소하는 아줌마 하는 일과 똑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유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말씀하신 질문한테 맥락을 저희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기술과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AI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거대한 어떤 기업의 이네이블러, 지원 기능을 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한 단계 뒤쳐져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바로 언제 어느 곳을 공격해야 될지를 먼저 결정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성공하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미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비싸고 또 해커 기구 집단들이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AI는 가능한 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AI의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볼 수 있던 사례는 못 봤지만 분명히 앞으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필수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종류의 어떤 해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기업들이나 조직이 예상치 못했던 예를 들면 뭐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해커들도 있잖아요. 리더라든가 또 정치적인 어떤 기관의 배경에 두고 하는 그런 해커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쓸모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공격자들이 있으니까요. 저 전형적인 어떤 오래된 전통적인 어떤 해커들 이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음소거를 하셨네요. 마크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리스크는 항상 똑같은지 클라우드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태생의 기업이나 클라우드 이동 기업에 대해서 저는 예 맞습니다. 두 기업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요. 여러분이 클라우드에서 어떤 컴퓨팅적인 전사적인 요건을 가져가죠. 플랫폼으로서 활용한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일단 플랫폼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의 어떤 위험, 리스크가 반드시 있겠죠. 플랫폼 제공자들은 반드시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소프트웨어 미만의 인프라 이거는 큰 위험이나 염려 사항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태어난 기업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서비스가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로서 굉장히 익숙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정통하다고 볼 수 있죠. 리스크랑 역시 똑같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이나 클라우드 이동 기업이나. 하지만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바꾼다. 그래서 자신 어떤 사무소나 어떤 인프라의 부분에 있어서의 이동성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했을 때 봤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초에 비즈니스 컨티뉴티 인스티튜트와 함께 인터뷰를 왔는데요. 치프 리질리언스 오피서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저도 이런 저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로 이동한 기업 출신이었는데요. 이분은 이미 클라우드에서 태어난 그런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데이센터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 이랬을 때 다음에 그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는 그 해당 서버에 의존하고 있던 앱은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결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셧다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크는 똑같지만 기업이 변화해야 되는 상황들,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기술, AI 같은 것, 또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5G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 새롭고 그러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은요. 과장성을 다 제외하고 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머신이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현재 실현화되고 있고 실상이 보고 있습니다. 모델도 많죠. 각각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각각이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라는 것은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고 모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체가 해킹 엔진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맥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공격자들, 해커들은
점점 더 플랫폼을 활용하는 면이 많아서 자동 공격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동화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다 보면요. 정말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소프트웨어 로봇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도 많은 업무와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로봇 같은 경우가 결국 초기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온클라우드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이동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또 자동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변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했을 때 플랫폼과 연결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이 클라우드 했을 때 여러분이 연결하는 인터넷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또 데이터 센터 연결했을 경우에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할 때 그러면서 굉장히 메커니즘이 정말 놀라운 작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고 또 이행될 때마다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각 패널들에게 한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심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충고를 해주신다면요. 클라이언트에게 2022년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라고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사이버 보안 차원에서 말입니다. 네, 드릴 조언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문장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요. 안다고 가정하지 마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가정하지 마라.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문제는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가지 충고를 해주신다면요.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들, 조언들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이버 보안 리스크란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라든가 서비스에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두 분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만 다음 세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또한 조직해 주신 위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해주신 패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패널 토론은요. 저에게 사이버 시큐리티 에반젤리스트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APT 보안의 치명적인 산업에서 문제를 해결한 후 얻은 점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패널 토론자들이 함께 의견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1시 15분에 한국 시간 1시 15분에 저희가 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션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맥심과 이안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많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